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상이 의문을 품는 동안 평양 어딘가의 건물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매일 아침 해외 비밀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광물 수출, 무기 거래,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마약 밀수로 모인 돈이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 돈은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계좌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 그녀가 화면을 열었을 때 거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고 그것을 목격한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손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단위 자체가 달랐어요. 북한 돈이 아니었고 달러였고 유로였고 위안이었는데 숫자 뒤에 붙는 0의 개수가 일반 주민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숫자들을 확인하고 계좌 잔액을 점검했으며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뒤에 아무것도 못 본 척 퇴근했는데 그게 10년간 제 하루였어요. 39호실에 배치받은 건 24살이었는데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당중앙위원회 배치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영어와 중국어를 둘 다 할 수 있었으며 성분도 3대가 당원으로 깨끗했어요. 배치 통보를 받던 날 담당 간부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했고 당과 최고 지도부를 직접 보좌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39호실 건물은 평양 시내 어딘가에 있었는데 외관이 완전히 평범했어요. 간판도 없었고 표시도 없었으며 그냥 회색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달랐죠. 경비가 2중 3중으로 있었고 들어갈 때마다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핸드폰은 입구에서 맡겨야 했고 안에서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는데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도 외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부 금지였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해외 계좌 관리였는데 39호실은 북한의 공식 예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었고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는 돈이었죠. 그 돈이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마카오에 분산된 계좌들에 나눠 보관돼 있었고 저는 그 계좌들의 잔액을 매일 확인하면서 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했는데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여기서 쓸모가 생겼어요. 처음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고 너무 컸는데 화면에 뜨는 숫자가 저랑 아무 상관없는 숫자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게 됐어요. 광물 수출, 무기 거래,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마약 밀수.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방법들로 모인 돈이었는데 그 출처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매일 아침 화면을 켜는 게 달라졌고 손이 가볍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39호실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나갈 수가 없었고 퇴직도 없었으며 이직도 없었죠. 그냥 계속 있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저는 계속 있는 쪽을 선택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숫자를 확인하고 지시를 처리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퇴근하는 걸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매일 만지는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돈이 언젠가 제 목숨을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39호실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조금씩 알게 됐는데 처음엔 그냥 숫자를 다루는 사무직이라고 생각했고 외국어를 쓰는 평범한 업무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다루는 계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었고 그 돈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없다는 것도 알게 됐으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죠. 처음 그걸 실감한 건 입사 2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 같은 부서에 저보다 4년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있었는데 성격도 좋고 일도 잘했으며 저한테 업무를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했어요. 전날까지 멀쩡히 같이 일했는데 다음 날 자리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어디 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동료한테 조용히 물었더니 그 동료가 저를 한번 바라보다가 그냥 고개를 저었는데 묻지 말라는 뜻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선배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규칙을 하나 스스로 만들었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되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계좌 잔액이 얼마든 어디로 얼마가 움직이든 누구 지시로 어떻게 처리됐든 그냥 숫자로만 보고 잊어버리는 거였죠. 그게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선배의 빈자리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그 규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계좌들을 관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정 시기마다 거액이 특정 계좌로 집중됐다가 짧은 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시대로 처리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게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누군가 특정 목적으로 특정 시기에 돈을 빼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알려고 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계좌 이동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경로로 세탁되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계좌에 쌓이는지. 저는 그걸 알게 된 순간 서류를 덮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했는데 그날부터 퇴근길이 무거워졌고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생겼으며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늘어났어요. 이 나라에서 누군가의 돈 흐름을 안다는 건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었고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을 아는 거였는데 약점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빈 선배 자리가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화면을 켜고 숫자를 확인하고 지시대로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화면을 끄고 퇴근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그 사이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고 어떤 감정도 갖지 않으려 했죠. 그렇게 3년을 더 버텼는데 6년째 되던 해에 제가 아무리 모르는 척해도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 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권총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총은 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본 숫자는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일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6년째 되던 해가을이었는데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화면을 켜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계좌, 마카오 계좌, 중국 계좌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매일 아침 첫 번째 하는 일이었는데 그날도 똑같이 시작했죠. 싱가포르는 이상 없었고 마카오도 이상 없었는데 중국 계좌를 열었을 때 화면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숫자가 달랐어요. 전날 확인했을 때랑 비교해서 거액이 사라져 있었는데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10년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는데 똑같았고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 했는데 똑같았으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똑같았어요. 돈이 없어진 게 맞았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생각했죠. 이동 지시가 있었으면 제가 알았을 거고 제가 처리했을 텐데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즉 누군가 저한테 알리지 않고 계좌에서 돈을 빼간 거였는데 39호실에서 그게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보고하면 제가 먼저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계좌 관리 담당이 저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보고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는데 이 규모의 돈이 사라졌는데 담당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도 제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결국 직속 상관한테 보고했어요. 최대한 담담하게, 최대한 감정 없이 그냥 사실만 말했죠. 오늘 아침 계좌 잔액 확인 중에 이상을 발견했고 전날 대비 거액이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상관이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화면을 켰는데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동료가 별일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죠.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했어요. 그날 오후 상관이 저를 다시 불렀는데 짧게 말했어요. 위에서 처리한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위에서 처리한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요. 위에서 처리했다는 건 윗선에서 가져갔다는 뜻이었고 그걸 저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며 아니면 나중에 이 일의 책임을 누군가한테 씌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퇴근하면서 저는 하늘을 봤는데 평양 가을 하늘이었어요. 파랬어요.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상하게 무서웠는데 계좌에서 돈이 사라진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돈이 사라진 걸 제가 발견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이 나라에서 돈이 사라지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이 있다는 건 큰일이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저였다는 게 그날부터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출근하면 상관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는데 예전엔 그냥 업무적인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묻는 횟수가 줄었고 새로운 지시가 내려올 때 저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를 거쳐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부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는데 정기 감사라고 했지만 정기 감사 일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10년을 일하면서 감사 일정을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건 일정에 없는 감사였죠. 감사 담당자들이 들어와서 계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제가 관리하던 계좌들이 있었어요. 중국 계좌, 마카오 계좌, 싱가포르 계좌. 전부 제 담당이었죠. 감사 담당자 중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와서 질문했는데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지난달 중국 계좌 출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위에서 처리한 거라는 보고를 받았고 저한테는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는데 그 출금 이전에 계좌 접속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제 접속 기록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막혔는데 당연히 제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잔액 확인을 하니까요. 그게 제 업무였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담당자가 또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점심을 혼자 먹었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는데 그들이 만들려는 그림이 보였어요. 계좌 담당자가 저였고 제 접속 기록이 있었으며 돈이 사라진 시점 전후로 제가 계좌에 접근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 세 가지를 엮으면 그림이 완성됐는데 제가 돈을 빼돌렸다는 그림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시대로만 움직였으며 계좌에 손댄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 특히 39호실에서 누군가 그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에 상관이 저를 불렀는데 짧게 말했어요. 당분간 계좌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고 했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록 정리 업무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다리가 약간 떨렸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어요. 접근 권한 제한. 그게 무슨 신호인지 알았어요. 39호실에서 누군가의 권한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선배의 빈자리가 이미 가르쳐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는데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돈은 윗선에서 가져간 게 맞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책임이 저한테로 오고 있었어요.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39호실 안에서 윗선에 맞서는 건 불가능했고 결백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생각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결론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누명을 쓴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보다 무서운 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치는 걸 생각했어요. 진지하게요. 접근 권한이 제한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건물 입구에서 발이 멈췄어요.
매일 아침 이 문을 들어서면서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는데 경비원이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들어갔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 문을 오늘도 들어서면 내가 언제까지 이 문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날 오전 내내 기록 정리를 했는데 접근 권한이 제한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귀를 세웠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였죠. 감사 담당자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었고 가끔 제 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는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거였는데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39호실에서 한 번 의심받기 시작한 사람이 결백을 증명한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선배가 그랬고 그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두 번째는 나가는 거였는데 탈북이었어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39호실 직원이 탈북을 시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일반 주민의 탈북이랑 차원이 달랐고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으며 가족까지 연루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냥 있어도 결과가 뻔했는데 죽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간단해졌어요. 어차피 두 선택지 모두 위험했는데 그냥 있으면 확실하게 위험했고 나가면 불확실하게 위험했어요. 불확실한 쪽이 나았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자리로 돌아와서 기록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걸 생각했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39호실에서 10년을 일하면서 쌓인 정보가 있었는데 자금이 어떤 경로로 해외로 나가는지, 어떤 루트가 안전한지, 어떤 시기에 국경 감시가 느슨해지는지를 업무상 알게 됐죠. 그 정보들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일 때가 됐어요. 퇴근하면서 저는 건물을 나오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10년을 다닌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표시도 없는 회색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크고 무겁고 차가워 보였죠.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어요. 집에 와서 앉았는데 오래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셨는데 연락을 드리면 안 됐어요. 연락하는 순간 부모님도 위험해지니까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부모님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는데 48시간 안에 나가기로 했어요. 더 늦으면 안 됐어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했고 감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48시간이었어요. 그 안에 평양을 벗어나야 했어요. 죽거나 도망치거나. 그 두 가지 앞에서 저는 도망치는 쪽을 골랐는데 그게 용기였는지 겁쟁이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살고 싶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했어요.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는데 뭘 들고 나갈지였어요. 돈은 있었어요. 10년간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는데 39호실 월급이 일반 직장보다 높았고 쓸 곳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챙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걸 들고 나가는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39호실에서 나가는 사람의 짐을 검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출근할 때도 검사하고 퇴근할 때도 검사하는데 평소랑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티가 났죠. 메모지 한 장, 종이 한 조각도 반출이 안 됐는데 10년을 다니면서 그 검사가 얼마나 꼼꼼한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였어요. 10년간 매일 들여다본 계좌들이었어요. 싱가포르 계좌번호, 마카오 계좌번호, 중국 계좌번호. 잔액이 얼마였는지, 언제 얼마가 움직였는지, 어떤 경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숫자들이 전부 머릿속에 있었는데 10년을 매일 보다 보니까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외워져 있었어요. 계좌번호 하나하나, 날짜 하나하나, 금액 하나하나가요. 종이에 적어서 들고 나가면 잡혔을 때 끝이에요. 증거를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건 빼앗을 수 없었는데 저를 잡아도 제 머릿속까지 가져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어요. 아무것도 안 챙기기로 했어요. 몸만 나가기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전했어요. 평소 퇴근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나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평소처럼 옷을 입었어요. 가방도 평소 것을 들었는데 안에 든 건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문을 잠갔는데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잠갔어요. 습관이었죠. 출근길에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을 봤는데 사람들이 평소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는데 저도 그 얼굴들 중 하나처럼 보여야 했어요. 39호실 건물 앞에 섰을 때 잠깐 멈췄는데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들어갔죠. 소지품 검사를 받았는데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경비원이 통과시켜줬어요.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켰는데 계좌 잔액들이 떴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에 새겼어요. 이미 외우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싱가포르, 마카오, 중국, 스위스. 전부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평소처럼 자리를 정리했는데 서랍을 닫고 화면을 껐으며 가방을 들었어요. 옆에 동료가 내일 봐요 했는데 저는 웃으면서 네 했어요. 복도를 걸어서 출구로 나갔고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경비원이 통과시켜줬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10년을 다닌 건물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는데 평소 퇴근하듯이 걸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요. 머릿속에 수천만 달러의 행방이 들어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경비원도 몰랐고 동료도 몰랐으며 감사 담당자들도 몰랐죠. 저는 그냥 빈손으로 걸어 나온 직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48시간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탈북이었는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일 무거운 탈북이기도 했는데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48시간이었는데 내일 아침 출근을 안 하면 바로 연락이 올 거였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배가 뜰 거였으며 39호실 직원 수배는 일반 탈북 수배랑 차원이 달랐어요. 전국에 얼굴이 뿌려지고 국경이 봉쇄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전에 국경을 넘어야 했죠. 집에서 나온 건 자정이 넘었을 때였어요. 짐은 없었어요. 모아둔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서 옷 안에 넣은 게 전부였는데 가방을 들고 나가면 티가 났어요. 그냥 산책하듯이 나왔죠. 평양 밤거리는 조용했는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기차역까지 걸어가는데 40분이 걸렸는데 그 4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티가 나니까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새벽 첫 기차를 탔는데 신의주 방향이었어요. 표를 살 때 영무원이 저를 봤는데 저는 웃으면서 표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힘을 줬죠. 기차에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는데 멀어지는 걸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표정이 바뀌니까요. 기차 안에서 6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잠을 자는 척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계속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를요. 신의주에 내린 건 아침이었는데 역을 나오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검문소가 보였고 군인들이 있었으며 평소보다 많은 것 같기도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그냥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39호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자금이 국경을 넘어갈 때 어떤 루트를 쓰는지였어요. 공식 루트가 아닌 루트들이었고 어느 구간이 허술한지도 알고 있었죠. 그 정보가 이제 저한테 쓸모가 생겼어요. 강변에 도착한 건 오후였는데 미리 파악해둔 구간이었어요.
겨울이라 강이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고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였어요. 멀지 않았는데 가까워 보였지만 가장 먼 거리이기도 했죠. 주변을 살폈는데 초소가 보이지 않는 위치였어요. 어둠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걷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 지금쯤 출근을 안 했다는 게 보고됐을 거였고 연락을 시도했을 거였으며 수배가 시작됐을 수도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왔을 때 강으로 들어섰는데 물이 차가웠어요. 발이 순식간에 감각이 없어졌죠. 얼어있는 부분을 골라서 걸었는데 중간쯤 갔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멈췄는데 바람 소리였어요. 다시 걸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양을 떠날 때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39호실을 나올 때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강을 건너서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걸어 들어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앞으로 걸었어요. 머릿속에 수천만 달러의 행방이 있었는데 그게 젖지도 않았고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고스란히 있었죠. 48시간이었는데 저는 47시간 만에 강을 건넜어요. 1시간이 남았었는데 그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2023년 겨울이었는데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입국하기까지 넉 달이 걸렸어요. 그 넉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살아서 도착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는데 39호실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몰랐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냥 평범한 탈북민처럼 지냈어요.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말했는데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담당자였어요.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제가 어디서 일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조금씩 꺼냈어요. 담당자가 듣다가 멈추고 저를 바라봤는데 계좌번호를 말해줄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말해줬어요. 금액도 말해줬고 이동 경로도 말해줬으며 날짜도 말해줬어요. 담당자 표정이 달라졌는데 말하는 내내 받아 적었어요. 한참을 적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는데 이게 전부 기억하시는 거냐고 했어요. 저는 네 했어요. 10년을 매일 봤으니까요.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다만 쓸모가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2026년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어를 쓰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도 외국어로 일했고 한국에서도 외국어로 일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서는 제가 한 일이 제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아직도 가끔 신기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데 연락이 안 돼요. 탈북하면서 연락을 끊었고 그게 부모님을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은 아직 거기 있는데 잊히지 않아요. 잊으려고 해도 10년이 쌓인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꿈에서 화면이 켜지는데 계좌 잔액들이 떠요. 꿈에서도 숫자들이 선명해요. 저는 39호실 같은 곳이 존재한다는 걸 세상이 알았으면 해요. 거창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으면 해요. 북한 주민들이 배급을 못 받아서 굶는 동안 그 돈이 어디 있었는지를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어요. 아직도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제일 많은 걸 들고 나온 탈북이었어요. 종이도 없고 서류도 없었지만 10년치 숫자들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2026년 지금도 여기 있어요.